집속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보유하지도 말아야 하는 매우 비인도적인 무기입니다. 집속탄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 이스라엘군이 투하한 집속탄 중 40%가 불발되어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1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모여 집속탄 금지협약을 맺었습니다. 2010년에는 유엔에서도 집속탄 금지협약을 발표하여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 협약에 서명한 것은 아닌데요. 대한민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모든 무기는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인도적인 무기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긴 합니다. 그러나 집속탄이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군사 목표물과 민간 목표물을 구분하지 않고 넓은 영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자탄이 불발탄으로 남을 확률도 꽤 높은 편이라서 전쟁이 끝난 후 상당 시간이 흘러도 민간인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착각하여 만지거나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잘못 건드려 폭발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집속탄의 보유와 생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악마의 무기라고 일컬어지는 집속탄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집속탄은 대개 공중에서 발사되어 특정 고도에 도달했을 때 내부의 자탄을 분산시킵니다. 자탄은 표적 지역에 넓게 퍼져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며 전차, 차량, 군사시설, 그리고 병력 등 다양한 목표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집속탄은 구조적 특성상 광범위한 곳을 타격할 수 있다 보니 군사적으로 매우 유용한데요. 문제는 고의가 아니어도 대량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0년 유엔에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효했는데요. 하지만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몇몇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도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생산하며 금지 협약 가입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팔자 좋은 투정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부터가 안보에 엄청난 불안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연이어 ICBM을 발사했고 올해 초에는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북한의 김정은은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주적이라며 기회가 온다면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는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촉발한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안보 위협을 발생시키고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10월 전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방어망을 뚫고 공격해 들어와 순식간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북한이 하마스처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마스가 전개한 공격 방법들은 북한이 평소 훈련하고 계획했던 전술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군사적 위협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제외한 북한의 주요 위협 수단으로는 장사정포, 방사포, 미사일 등입니다. 북한은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최전방에 배치해 놓았으며 특수부대를 통한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북한이 한국의 상대가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기 전에 우선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한국과 북한의 전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육군에서 한국의 병력은 약 36만 5천 명이고 북한은 11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전차는 한국이 2,200여 대, 북한이 4,300여 대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포는 한국 약 5,600여 문, 북한 약 8,800여 문이며 다연장 로켓은 한국이 310여 문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무려 5,500여 문의 방사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는 한국이 60여 기, 북한이 100여 기 가량 됩니다. 그 다음 해군 전력을 살펴보면 한국 해군의 병력은 해병대를 포함해 7만여 명 정도이고 북한은 6만여 명입니다. 함정은 한국이 약 90여 척이고 북한이 420여 척입니다.
상륙함정은 한국 10여 척, 북한 250여 척, 기뢰전함은 한국 10여 척, 북한이 20여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한국이 10여 척이며 북한은 70여 척을 보유 중입니다. 공군 병력은 한국이 약 6만 5천여 명, 북한이 11만여 명 정도입니다. 전투인 무기는 한국이 410여 대이고 북한은 810여 대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공중기동기는 한국이 50여 대인데 비해 북한은 350대에 달합니다. 한국 공군은 감시통제기가 70여 대, 북한은 30여 대이고 훈련기는 한국이 190여 대, 북한은 80여 대, 헬기는 한국이 700여 대, 북한이 290여 대입니다. 병력이나 무기의 보유 물량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인 면, 특히 해군과 공군의 무기체계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해서 북한의 물량을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병력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병력은 약 50만 명으로 이는 이전에 오랫동안 유지되던 65만 5천여 명에서 약 15만 5천 명 정도 감소한 숫자입니다. 병력 부족은 한국의 군사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병력의 감소로 인해 군의 전투력과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군의 임무 수행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방식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어 태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의 접경 지역을 인공지능, 무인체계 등 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펜스로 방어하고 있었지만 하마스는 드론과 소규모의 무장 요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시켜 이스라엘 방어망을 일시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스라엘의 스마트 펜스처럼 과학화된 경계 시스템의 DMZ를 보유한 한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하마스가 수천 발의 가삼 로켓을 먼저 발사한 것처럼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대량으로 발사한 후 특작 부대를 침투시켜 한국의 주요 군거점을 공격하고 주요 시설 등을 무력화시킨 후 대규모 병력과 재래식 전력을 밀어넣는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양이지를 압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몰려오는 북한군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집속탄입니다. 중국의 위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이 북한의 국경을 통해 개입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중국이 우리 군과 관련해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무기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집속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통일을 눈앞에 둔 우리 군과 유엔군이 밀려난 이유는 중공군의 개입입니다. 바로 인해 전술인데요.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70만 명을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군 병력이 총 33만 명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단일 국가에서 70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병력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병력뿐만 아니라 전차와 항공기 등의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동원하는 이른바 기회 전술입니다. 중국은 퇴역한 구형 무기들을 무인화해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에 과거 주력 전차였던 59식 전차의 원격 조종 장치와 자동 장전 장치를 달아 무인화한 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만들어뒀던 전차의 장비만 달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편한데요. 59식만 해도 중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게 5,000대가 넘는다고 하니 그중 절반만 무인화시켜도 2,500대가 넘는 무인 전차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사 적의 공격에 파괴된다고 해도 어차피 수명을 다한 구식무기인데다 멀리서 원격으로 조종해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차만 무인화하는 게 아니라 젠7 등 퇴역한 구형 전투기들까지 무인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무인화된 대량의 구형 무기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과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돼 중국의 주력 병기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의 전력을 소모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게 집속탄은 필수불가결한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한국은 또 다른 대표적인 집속탄 사용국가인 미국과도 우방이기에 미국에서 개발한 첨단 정밀 집속탄도 쉽게 들여올 수 있어 중국이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들여와 실전 배치 중인 다목적 정밀유도 집속탄 12105인데요. 12105는 일반적인 집속탄들과 달리 자탄들이 적전차와 장갑차를 열추적으로 쫓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분에 기존 집속탄들보다 명중률이 높으면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요. F-15K에 최대 15발을 탑재할 수 있고
이를 모두 투하하면 이론상 적전차 및 장갑차를 최대 600대까지 제거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1210호를 FA-50에 탑재해 실전 성능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기존 집속탄보다도 3배에서 5배의 파괴력과 명중률 향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집속탄들도 여럿 있는데요. 현재 한화 등에서 다목적 자탄 및 천무 다연장 로켓용 등 9종류의 집속탄을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239 천무로 집속탄을 발사할 경우 최소 300개에서 최대 900개의 자탄을 퍼부어 축구 경기장 3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현무2의 집속탄 탄두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활주로나 미사일 기지 등 적의 중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당연히 집속탄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공중투하용 집속탄도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중투하용 집속탄인 K-12-58 항공폭탄의 경우 최대 650개 이상의 자탄을 지상에 뿌릴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집속탄을 보유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심각한 안보 불안 요소로 인해 부득이하게 집속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평화를 위해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완전한 평화의 시기가 오기 전까진 우리 스스로 최선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전 세계의 탄약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오랜 기간 동안에 군축으로 방산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탄약 생산력이 현저히 하락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 처참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전쟁 발발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탄약 부족도 문제지만 우크라이나를 더욱 서럽게 하는 건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서방 세계의 관심과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가 약해지기도 했지만 지원을 하고 싶어도 탄약 생산력 자체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탄약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 탄약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준전시 체제로 엄청난 탄약 생산 능력을 확보한 한국이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탄약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된 한국의 광산까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한국은 그야말로 탄약 생산의 성지가 될 기세입니다. 최근 유럽 매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공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탄약은 대부분이 한국산이 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나토 측 관계자는 다수의 해외 매체를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런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7,000발의 탄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럽은 이러한 극심한 탄약 소모를 감당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며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탄약은 내년까지 총 100만 발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말 한마디로 이 약속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을 믿는 게 아니었다며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식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군수물자 지원에 피로감이 쌓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중동에서도 전쟁이 터지다 보니 이젠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목소리 자체가 예전만 못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서방에서 지원하는 무기의 질마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프랑스가 지원한 장갑 차량이 방호력 미달로 인수거부되는 사태가 또 일어나기도 했고 독일의 지원 패키지에 들어간 전차 역시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라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이제는 주기로 약속했던 탄약마저 주지 않겠다고 하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유럽은 순전히 우크라이나의 항전이
어드밴티지에 기대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포기하면 유럽은 러시아의 야욕을 감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으로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는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의 국가는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작 EU 내부에서 발언권과 경제력이 크다고 할 만한 프랑스나 독일 등의 국가가 비협조적인 것입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이런 뻔뻔한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예 고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고발로 드러난 유럽의 실질적인 탄약 생산량은 코웃음이 나오는 지경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매체 더 디펜스 포스트는 최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지원용 155mm 탄약 생산량을 3배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더 디펜스 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니는 탄약 생산량을 늘리면 내년부터는 매월 최대 3,000발의 155mm 포탄을 키예프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 1월부터 매달 1,000발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습니다. 탄약 외에도 프랑스의 넥스터 시스템즈는 내년부터 세자르곡사포 생산량을 월 2대에서 8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르코르니는 생산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문한 전시경제로의 전환을 진행한 구체적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체제 아래에서 유럽은 다른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훨씬 더 큰 규모의 방위산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가 탄약 생산량을 3배 늘려도 월 3,000발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는 하루에만 포탄 7,000발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한 달 내내 만들어 보낸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반나절도 안 되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프랑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유럽이 30년간의 군축 이후에 포탄 지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EU 전체의 탄약 생산량을 폭로했습니다. 이들이 밝힌 유럽의 월 탄약 생산량은 57,000발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8일가량 쓰면 없어지는 양입니다. 이러니 우크라이나에 한국 포탄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에 조건을 달아서 미국과 유럽에 포탄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구매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직접적인 살상무기 수출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포탄을 지원했고, 구매국들은 한국의 포탄으로 비축분을 채우고 대신에 쌓아뒀던 기존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이미 지원받은 탄약을 다 소모해버려서 탄약 구매국들이 한국산 포탄까지 내어주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공급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재 탄약 등의 군수물자 생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 지역에서까지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는 군수물자가 더욱 모자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 최고의 탄약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탄약 생산의 필수적인 자원인 텅스텐 광산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텅스텐은 금속 소재와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장비, 공구의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금속을 가공하는 금속인 만큼 단단하고 무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특성 때문에 다양한 무기와 탄약의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텅스텐을 입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텅스텐을 소재로 한 탄약 중에 많이 알려진 것은 철갑탄입니다. 전차용 포탄인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이나 관통폭탄, 벙커버스터도 텅스텐 중합금을 소재로 만들어지는 탄약입니다. 따라서 텅스텐은 산업은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전략광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텅스텐의 이런 중요성 때문에 현재도 각국은 2에서 6개월 분량의 텅스텐을 전략 예비물자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풍부하게 매장된 텅스텐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상동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은 5,800만 톤으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이며 품질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원빈국이라고만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텅스텐이라는 주요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동광산은 한때 세계 텅스텐의 주요 산지로 각광받으며 많은 양을 생산해왔지만 세계 시장에 중국산 텅스텐이 공급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 1992년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러시아가 5% 정도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베트남, 볼리비아 등이 텅스텐을 생산하고 있는데 캐나다 광산업체인 알몬티 인더스트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산 텅스텐이 차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최대
최대 35%까지 점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쉬운 것은 상동광산의 텅스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외국계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알몬티 인더스트리는 한국 텅스텐 광산 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지난 2020년 상동광산에 1,38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타국에서 자원을 채굴하며 이득을 챙기는 것이 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이해가 되니까 속이 쓰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매장량 국내 2위의 텅스텐 광산인 울진쌍정광산은 국내 기업이 최근 외국 기업에게서 광업권과 채굴권을 모두 되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상동광산과 쌍정광산 모두 외국의 자원개발 기업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쌍정광산은 글로벌 광산 기업인 크로니메트와 크리트민이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쌍정광산을 소유하게 된 국내 기업은 텅스텐의 부가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텅스텐 주권을 확보하고 국고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산성 문제 때문에 폐광이 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문제겠지만 텅스텐은 전략물자이니만큼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소유권을 확보하며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한국은 연간 25만 발을 거뜬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저율 생산체제라 억누른 수준이고 전시 생산체제가 되면 한 달에만 최대 10만 발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탄약 생산업체인 풍산은 155mm 포탄을 포함해서 각종 탄약을 연간 무려 1억 발 가까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3배 늘려서 월 3,000발의 탄약을 생산하겠다는 프랑스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년이 넘도록 변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들의 실패는 단지 오만한 안보 불감증 때문만은 아닌 듯합니다. 30년에 걸친 군축으로 인해 사회구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변화가 꼬리 박혀버린 탓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체급에 맞는 탄약 생산량을 되찾으려면 한두 해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꽤 오랫동안 세계의 탄약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큰데요. 다른 무기와 다르게 탄약은 계속 쓰고 채워 넣어야 하는 소모품인 만큼 한국 방산의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